네, 현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잘 세웠는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린78 이민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장을 특별히 받으셨나 봐요? 아, 분장요? 네. 아, 뭐가 달라졌나요? 네, 훨씬 더 깔끔해 보이세요. 원래 깔끔하셨지만. 아,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 흐름부터 한번 한 주 정리하면서 짚어볼까요? 예, 이번 주 뭐 흐름은 어저께 이제 쉬었고 오늘 또 반장이죠. 오전만 하고 이제 중단할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상 쉬어가는 한 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S&P 500 기준으로 4,514로 마감을 했는데 금주에 4,556으로 뭐 수요일 날 그 증시가 마감했으니까 쉬는 증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주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는데 아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샘 알트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샘 알트먼과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올 정도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오픈 AI 얘기가 나오면서 챗 GPT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픈 AI 같은 비상장사의 대표이사가 바뀌느냐 안 바뀌냐 이걸 가지고 사실 그런 뉴스가 이 타이틀을 거의 주도할 정도로 사실상 뭐 이제 증시가 좀 평온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된 FOMC에서도 뭐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금리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봐서 이게 이제 견조한 흐름은 뭐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전체적인 흐름은 봤는데 업종별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땠나요? 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조짐이 좀 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시즌, 그러니까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필수 소비재, 소비 업종들은 굉장히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약세를 보였던 모습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거기서 이제 그 업종에서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는 월마트가 뭐 좋은 실적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안 좋고 그리고 이게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나왔어요. 경기에 대한 어떤 호전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나오고 그래서 필수 소비 업종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변동장에서 필수 소비재는 이 시즌에 뭐 반등을 하거나 기술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도 지금도 뭐 전망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익 개선이 어떻게 뭐 다른 기업들, 월마트를 제외한 소규모 업종, 소기업들, 이제 시총이 좀 작은 회사들에서 좀 작은 다른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 없는 걸 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쓰는 씀씀이가 커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저희 시작 전부터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엔비디아 흐름은 어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네. 앞으로 이벤트들 몇 개 있을 텐데 네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는데 뭐 사실상 그렇게 좀 나쁘게 나온 거는 뭐 가이던스 안 좋다 그래도 지금 봐서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4분기의 실적 예상이 한 2배 이상 더 늘 것 같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뭐 예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중국향으로 가는 중국에서 이 엔비디아의 어떤 뭐 수요가 굉장히 큰데 중국으로 나가는 모든 칩에 대해서 마치 다 규제를 할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올해 2023년 6월이죠. 젠스낭 CEO가 자기가 중국으로 AI 관련된 칩을 수출하지 않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중국에 GPU 관련된 스타트업이 너무 많은데 그거 못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칩을 수입을 못하게 되면 중국에서 뭐 이 대체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뭐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온 것은 계속 성장성이 유지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올 한 해만 하더라도 245%나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중국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면 사실 이렇게 계속 주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어떤 그 가치, 독점적 가치는 잃지 않겠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성장의 어떤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한번 쉬어가던가 여기까지 왔으면 한번 접고 뭐 사실 많이 정리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 정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현금화 시키고 그 다음에 추이를 한번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그럼 아직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이 뭐 적정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격이 이미 연초나 뭐 올해 그 이제 하반기 그 초입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사실 미래 밸류까지 좀 가져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매출 신장이 가는데 어떤 정체 신호가 나타난다던가 뭐 그 이제 중국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져서 중국향으로 가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다 끊긴다. 사실상 뭐 다 끊기는 건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뭐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올라와서 뭐 금주에 2, 3% 하락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가격적으로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상승세가 잠깐 멈췄으니까 지금 관망하고 지금부터 매수 타임을 잡아가는 게 좋은 어떤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옆으로 눈을 돌려서 AMD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올해 황제주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업종 전체에서는 엔비디아만큼 이제 크게 성장한 게 없는데 그 AMD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반도체 에 비해서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 사실 인텔도 마찬가지지만 AMD도 주목받지 못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엔비디아가 좋았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왜 AMD가 올랐을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그 업종 전체가 호황을 맞게 되는데 거기서 호황 맞게 되는 것 중에 대장주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목표 가격 그 최고가에 근접해 있으면 그 다음부터 2, 3, 4등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보면 여기서 소화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타자로 주목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S&P 500의 수익률을 쫙 나열을 해보면 탑 5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낸 기업들은 네네. 어떤 기업들이었나요? 그 수익을 낸 기업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가 1등입니다. 엔비디아 하면 1, 2등이 좀 가슴 아픈데 여기 앞에 뭐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1등은 이제 엔비디아, 2등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메타 이거 다 제가 5월, 6월 달에 정리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가 없어갖고 다시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들께도 약간 죄송한데 사실 뭐 작년에 사셨으니까 수익은 다 50% 이상 내셨지만 그래도 저는 메타가 이 정도까지 갈지는 몰랐어요. 근데 1, 2등은 다 AI하고 관련이 깊은 기업들이고요. 3등은 이제 로열 캐리비안인데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 엔데믹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수혜를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존하는 기업들은 다 뭐 살 수가 있는데 로열 캐리비안 베이나 뭐 다른 크루즈 업체들도 약간 다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그 풀티 그룹인데 여기는 이제 신규 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풀티 그룹 같은 경우는 DR 호튼하고 MVR하고 미국에서 3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사실 뭐 3대 기업 중에 좀 낮은 편에 속했고 사업장은 제일 많은 편에 속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뭐 인구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앞이 좀 어둡지 않고 인구는 뭐 불법 뭐 체류자든 뭐 불법 입국자든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하니까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서 풀티그룹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 뭐 좀 괜찮다 이렇게 추천이 됐던 건설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 되겠고 테슬라는 뭐 지금도 뭐 연초 가격으로 많이 내려왔지만 연초에 굉장히 낮았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 워낙 등락이 크니까 지금 뭐 파업 사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S&P 500의 수익률 탑 5를 보여주셨는데 네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네.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추세 여기서 이 종목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종목 아니면 이런 비슷한 종목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보신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초에 제가 이 그 월급 월구 말고 다른 프로그램, 매경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 연초 2월 달쯤에 올해 이제 AI 수혜주 중에 어떤 게 있을 것 같냐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메타버스와 관계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 메타 플랫폼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메타라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 유저 수가 15억 명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칩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도 중요하니까 이쪽이 더 수혜를 볼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AI에 대한 테마가 사실 끊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MS에서 지금 테스트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작동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안 보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을 지배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뭔가를 할 것이다. 이런 요인은 예상이 됐던 건데 사실 그 회사들 부도날까 봐 못 샀던 것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나가는 돈이 고정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 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좀 냈던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주택 수요 같은 경우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20년이다, 40년이다 이런 안전제한 기준이 아니고 나무로 좀 집을 짓잖아요. 지원아 아나운서님 아시다시피 거기 좀 지은 집들은 걸어다니면 소리 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신규 주택 같은 경우도 그 택지가 새로 개발되면 계속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거 있죠. 전년보다 재작년보다 출하량이 많으니까 공급량이 많으니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주택 수요를 관계된 걸 주택 수요와 로열 캐리비안 베이를 제외하고는 AI라는 기술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 요거는 바뀔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누가 1등이었나 이걸 확인하면 사실상 답을 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뀔 수 없는 흐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에. 근데 이거를 머릿속은 알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2024년에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지나간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내년을 대비하면서 큰 물줄기, 큰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 전망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12월까지는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 2024년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내년을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오늘 낮에도 계속 상담하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하나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그런지 요거를 보고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1982년부터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S&P 500 주식시장에 이제 베어마켓이 얼마나 큰 하락장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82년부터 보게 되면 지금 20% 이상 하락한 게 5번 있었습니다. 이 5번 있었는데 이 표 잘 보시면 첫 번째 1980년대에 있었던 33%의 하락은 롱텀 인베스트먼트 캐피탈 이때 이제 파산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제 갑자기 줄도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33% 잠깐 빠졌었고 그 다음으로 크게 빠졌던 게 이제 2000년도 때 이제 닷컴 버블로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 그때도 거의 50% 정도 빠졌었죠. 아마존이 지금 액면 분할해서 지금 가격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1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아마존을 비롯해서 다른 닷컴 회사들이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이때 그렇고 또 세 번째로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이거는 이제 80년대 이후로 가장 크게 하락했던데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56%, 57% 가까이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고 요 타격이 상당히 지속되다가 그 네 번째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33% 하락했고 다섯 번째가 작년에 왜 빠졌죠? 코로나?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뭐 무한정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두려움에 뭐 경기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그때 작년에 빠질 때 인플레이션 9% 나올 때입니다. 9% 나오고 그럴 때인데 그러고 나서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되돌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내년을 걱정하는 여러 목소리 중에 그 첫 번째 내년에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예상보다 너무 시장이 좋았던데 좋아서. 예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IB 세 군데에서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 의견 잘 보시면 모건은 스탠리는 4,500 지금 수준이랑 좀 비슷하고 골드만사스는 4,700을 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00을 냈는데 이게 이제 올해랑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약간 5% 정도 높거나 올해보다 한 10% 높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세한 리포트는 뭐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주석만 좀 달려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거 뭐 연말 가기 전에 다시 리포트를 제가 보게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각각의 IB의 특성이 좀 보인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뭐 글로벌 IB 중에 이제 10대 IB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금융위기 때 그때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망할 뻔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그래서 그때 너무나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굉장히 항상 안 좋고 부정적이고 약세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거시적으로 볼 때.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때 잘 버티고 그때 시장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세 쪽에 더 힘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골드만삭스는 또 항상 틀리기 때문에 네, 그 중간을 낸 것 같아요. 네, 이걸 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전망을 할 때 4,500에서 5,000 사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밴드가 넓은데 뭐 거의 뭐 올라가는 거 아니면 뭐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뭐 한번 자세하게 보면 내년에 주요한 선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연초부터 뭐 그 대만 전에 그 폭스콘 세무조사 받는 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지원 아나운서께서 알려주셔갖고 알았는데 왜? 그럼 대만 총통 선거가 이제 연초에 상반기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유럽 의회 선거 예 그리고 우리나라 총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런 진짜 다 몰려 있어요. 예 주요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선거들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기가 약해지려는 신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정부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 힘을 넣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두 가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그 경제 성적을 가리켰는지인데 여기 맨 왼쪽에 보면 첫 번째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집권 초기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떻게 경기가 성장했는가 하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0 밑으로 내려가는 것 중에 재선이 된 대통령은 그 오바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아버지 부시나 뭐 트럼프도 사실상 뭐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에 좀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과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0부터 시작해서 이거 이제 처음 이제 행정부가 시작될 때 그 월급을 이제 소득을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10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니까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너무 그 경기에 대한 불만이 많을 텐데 여기서도 재선에 성공한 사람은 사실상 그 오바마밖에 없고 나머지는 100보다 높았거나 그래도 그 중간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트럼프가 처음 시작 때보다 사람들의 소득이 높았는데도 그 이제 재선이 안 된 건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정치를 잘했다고 인정받는 아버지 부시나 뭐 그 사실 뭐 그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좀 아슬아슬했는데 이게 보면 사람들이 소득을 어떻게 그 가져가는지 그리고 경기에 대한 체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재선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내년을 나쁘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주요한 선거들이 있는데 자기가 당선이 안 될 거를 알고 재정 정책을 축소한다. 경기 사람들의 어떤 소득이나 지원을 포기한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정 지출을 줄이지는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서 이런 시장 자체가 실질 경기와는 다르게 약세로 바로 전환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하반기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뭐 그동안의 이슈가 좀 드러나는 일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글로벌 IB들이 증시가 최악이라고 치닫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네. 최악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같이 다 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기 전망에 근거를 해서 뭐 이런 자본시장,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가 똑같이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인의 그 지갑이 뭐 말라가고 있다. 그동안 저축해놓은 거 다 쓰고 있고 정부 지원 같은 거 다 쓰고 있고 뭐 다시 옛날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서 뭐 주급을 받으면 일주일이 다 되기 전에 다 쓴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소비가 이 소비가 유지가 되지 않고 내년 초든 상반기든 결과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어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안 돼서 시장은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을 동일하게 보는 건데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정치권에서 행정부에서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강세장 산타랠리의 예고편일까요? 아니면은 이미 시작된 본방일까요? 네, 이미 시작된 이제 보통 예고편은 1, 2분인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S&P 같은 경우는 뭐 4주 연속 그 국내 시장도 4주 연속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긴 너무 좀 미약하지만 하여튼 뭐 강보 앞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 3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상승장이었으니까 이 강세장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연말까지 갈 것인가 이건 좀 불투명하고요. 이게 한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한 2, 3주까지는 강보 합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 2부 중에 한 1부 보신 거죠. 네. 2부까지도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도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이민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